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공급망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의 현명한 투자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중개형 ISA는 어떤 금융상품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똑똑한 활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시장 충격이 컸습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낙폭이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 이상. 급락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코스피는 2.28% 60포인트 넘게 빠져서요. 네. 2609.63포인트. 이제 2600선마저 내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지수대가요. 정확히 보면 2월 초 중순 때 그때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1월에 우리 증시가 좀 부진했고 한 2월 초부터 해서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라든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기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뭉쳐서 올려놨던 지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다 조정을 받으면서 반납해버린 셈이 된 거죠. 네. 오늘의 급락세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전반적으로 다 후퇴한 가운데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겹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이 되죠.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도 안 좋습니다. 환율은 튀어 올랐죠. 채권 금리도 급등을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하는 매도세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을 우려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회복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의 그 움직임이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 우리 증시를 끌어올린 사실상의 수급의 가장 주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산 주식보다 판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변화가 이제 1차적으로 보면 환율의 급등세로 인한 걸로 보여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00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는 기조가 강해지죠. 네. 이제 이게 지금 환율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매도세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 기조는 아직까지는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코스피 시총 1위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주식이니까요. 오늘 결국 8만 원에 딱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을 내줬다가 장 막판에 8만 원 위로 올라섰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딱 8만 원에 멈췄는데 어제보다 2,200원 빠졌네요. 네. 이 8만 원 선이 의미가 있는 게 이 네. 주가선이 이제 반도체 호황이 한 끝나갈 즈음이었던 2년 전 때 가격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 매크로 지표에 대한 기대가 살아 있다면 이 8만 원대 주가를 회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건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환율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중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환율이 계속 비상이었잖아요.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뛰어오르는 속도가 계속 가팔라졌잖아요. 결국 이제 오늘 장중에 17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를 하는 거죠. 네. 17개월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죠.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가 미국 연준이요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던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네. 막 그때 단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와 비슷하게 환율이 지금 출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이런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원화 같은 우리 신흥국 통화들이 전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 심리가 가중되다 보니까 역내 말고요. 역외 시장 또 있잖아요. 역외 시장에서 이런 더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폭등세가 더 가중되는 이걸 또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버슈팅의 흐름도 요즘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상방을 이제 1,400원이 아니라 1,450원대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네. 정부가 오늘 결국 긴급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예. 어제 한국은행에 이은 구두 개입인데요. 오늘 김병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 괴리돼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구두 개입선이 아니라 네. 외환보기를 실제 풀어서 달러를 공급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지 좀 관건이 되겠고요. 지금의 상황은 금리와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인 변수의 발생 때문이니까 일단 이번 주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금시장의 안정세로 돌아설지 여부를 판단하는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하락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9,4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날보다 따지고 보면 2% 정도 더 추가 하락을 한 것인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 계속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가격이 오를 만한 호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홍콩. 맞습니다. 네. 홍콩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네네. 가격이 다시 1억 원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등 기미를 보였다가 지금 하락세로 다시 전환을 한 거예요. 네. 홍콩이 여전히 중화권 시장에서는 대외 개방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거는 이제 중화권 자금을 가상자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변수들 때문에 이런 기대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매도세는 역시 또 반복하지만 금리 인하 후퇴, 중동발 전쟁 위기 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향을 가상자산 시장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제 오는 21일을 전후로 해서요. 비트코인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앞두고 네. 있으니까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지역하면 이제 단연 서울인데 네. 그 서울 안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평당 즉 3.3제곱미터당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을 집계해 보니까요. 네. 이게 6,609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합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22개 서울의 자치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은 3,237만 원. 아이고. 그러니까 매매 가격 간극이 3,372만 원. 네. 이제 이 매매 가격의 추세의 간극의 추세를 보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네. 2020년에는 이게 2,830만 원, 2021년에는 3,255만 원, 네. 2022년에 3,178만 원으로 살짝 줄었다가 작년에 2023년에 3,309만 원으로 다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아파트 값을 이제 나눈 배율로 한번 따져 보면 네, 네. 이게 이제 2020년엔 1.9배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에 2배로 다시 오른 거거든요. 네. 2배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값이면은 비강남 지역에서는 두 채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다. 이런 수준까지 이제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왜 이렇게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주택값의 상승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값의 하락기와 회복기에서 이 격차가 벌어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즉 이제 2020년과 2021년 요때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상당히 낮았던 시기였고 이때 집값이 많이 오르던 시기였죠. 그때 이제 서울 지역 안만 따져 보면 주택 매입 수요가요. 강남뿐이 아니었죠, 사실.
뭐 우리가 노도강 이렇게 얘기해서 뭐 노원, 도봉, 강북, 마포 이런 비강남 지역으로도 상당히 주택 매입 수요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죠. 그랬었죠. 이때에는 상대적으로 네. 강남과 비강남권의 집값 가격차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주택값이 반대로 떨어지고 다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회복기로 접어드는 이 흐름까지를 연이어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 강남권 쏠림이 더 강해진 현상이 나타났고 네. 이런 강남권 쏠림이 결국 가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3구의 경우에는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도 유입이 됐고 또 시장에서 자산가치 회복이 일어났었을 때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네. 가치의 가격의 회복도 더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런 기대치가 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집값 조정 시기에는 비교적 빠른 가격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비강남과 강남의 집값 가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될 거냐? 결국 이제 강남권 아파트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 강남권 아파트들을 겨냥한 세금 정책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 기준치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된 면이 있고 도심 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좀 많이 요즘에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강남권에 대한 어떤 주택 매입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고 있죠.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과 확전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매일 상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오른 거죠?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기준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렇죠. 네. 예, 지난 한 달간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네. 국제 유가보다 기금속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금도 많이 오른 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연초 대비로 보면은 역시 국제 유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한 20% 정도 이상 올랐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금이 한 14% 정도, 은이 한 18% 정도, 구리가 한 11% 정도 올랐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는 한 6%대 정도밖에 못 올랐으니까 네. 원자재가 더 많이 오른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사전적 정의로 원자재 하면은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다 이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제 시장에서 볼 때 원자재 하면은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그 에너지와 관련된 네네. 뭐 기름이라든가 네. 원유라든가 네. 또 곡물, 네. 농산물, 그렇죠. 귀금속, 네. 산업금속. 뭐 육류, 네. 고기까지 다 들어가죠. 그렇죠. 뭐 근데 콩, 이제 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원자재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네.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이제 원자재라고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사실 원자재 원료 개념으로는 이제 러우 머테리얼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원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만 좀 한정적으로 네. 코모디티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네. 요건 이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 구리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 네. 원유나 금이나 구리나 네. 뭐 알루미늄, 뭐 예. 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지표를 주로 어디서 확인을 하면은 그 원자재 가격 동향을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데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우리가 보통 주가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제 S&P 500 지수도 있고 나스닥 지수도 있고 코스피 지수도 있듯이 원자재도 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자재 한 20개, 30개 품목을 모아가지고 지수화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뭐 S&P GSCI 인덱스라든지 네, 뭐 네. CRB 인덱스, 블룸버그 코모디티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금융 사이트 가면은 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원자재 하는데 어디까지가 원자재야 궁금해하시길래 네. 아. 제가 대신 네네네. 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 대부분이 올해 들어서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죠. 올랐다. 네. 이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정말 이 원자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물품의 원재료가 되니까 네. 그것들이 오르면은 다 오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네네. 광의의 원자재로 생각을 그렇죠. 한다라면은요. 네. 요즘 보면 식품비 뭐 각종 뭐 공과금 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올랐지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면 또 원자재를 지목하는 네. 게 많던데 당장 네. 오늘만 하더라도 한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유가였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근데 이 모든 그 물가라는 게 다 원자재의 그 가격의 상승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원자재 탓으로만 돌리는 게 맞는가?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이에 대해서는 싶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만한 게 원자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별로 안 오르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랬나요? 예, 작년에는 주가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뭐 안정세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전쟁 이슈라든지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또 우려 이슈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원자재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수입 물가 오른 것만 하더라도 네. 원자재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네. 사실은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원자재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네. 분명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조사해 봤더니 설탕 가격, 원자재 가격은 네. 한 15% 정도 연간으로 떨어졌어요. 지난해 예, 지금부터 1년 동안, 1년 네네. 전의 가격에 비해서. 네네.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15%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조업 설탕 가격은 지금 한 28% 이렇게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왜 오른 것이냐. 이건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네. 임금이나 서비스 물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한 측면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환율이 오른 측면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자재 하나만 갖고서 원자재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물가 상승의 원인은 원자재다. 이건 아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게 네. 볼 수는 상당 없고요. 부분 이제 제가 영향을 볼 때- 미치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원자재가 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증상인 거지 네. 이게 그 어떤 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토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어떨까요? 이 물류 지름길인 이제 홍해 네. 와 또 호르무즈의 네. 해협 네. 이미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면 그래도 어쨌거나 원자재 가격 오를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든 분들이 예.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근데 실제 시장의 반응은 좀 달라요. 어떻게요? 지금 일주일 동안 국제 유가가 네.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1%. 네. 그럼 거의 안 오른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중동발 리스크. 그렇죠. 중동발 리스크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우려가 네. 시장에 확산됐다면은 네. 유가가 주간 1% 올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한 네. 5% 정도 올랐어야 정상이 그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주간으로 한 1%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소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약속 대련이니 뭐 예고 대련이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예고된 전쟁을 치르면서 네. 이것들이 이미 유가에
반영이 돼 있는 측면 그리고 이게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낮지 않나. 네. 물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할 가능성 네. 그리고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지금 흘러가는 유가 시장, 원유 시장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럴 확률은 상당히 지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귀금속이 더 오르고 있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관심, 걱정거리는 네. 이 이란, 이스라엘 쪽보다는 예.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 금리 정책, 네. 통화 네. 정책과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미국 측에서의 통화 정책 그 부분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네. 수년 동안 팬데믹 이후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산 시장이 해피한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자산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너무 미국에게만 의존하는 이런 지금 경제 구조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과거에는 미국과 신흥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날개로 갔다면은 지금은 오로지 미국에 의존해서 가고 있거든요.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 통화 정책을 또 같이 쫓아가고 그렇죠. 이런 근데 또 말씀이시죠. 미국만 놓고 봤을 땐 미국은 또 스스로 우리는 건드리지 마.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무조건 잘 나가야 되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희생해야 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정책 구조가 지금 더 고착화되면서 네. 달러는 더 강세로 가고 네. 그거에 대한 희생과 양보는 다른 나라들이 또 일정 부분 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소비라든지 고용이 좋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더 신음에 지금 처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 과연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그 공존을 지금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위험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좀 더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지금 중앙은행 연준이 생각했던 대로 가이드했던 대로 쭉쭉 갈 거라고 봤던 그래서 올해는 한 7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했던 시장의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것들이 사실은 자산시장을 계속 끌고 왔던 겁니다. 근데 점점 그건 약해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과연 2차례? 한 차례? 한 번도 못할 수도 있겠네? 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건 뭐냐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네. 제일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그렇죠.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최근 2달 동안 금값이 거의 뭐 15%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래서 결과를 국제에서 여러 나라 국제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금을 사들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로서 이제 금을 또 매입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대략적으로 지난 한 12개월, 13개월 뭐 이 정도 기간 동안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몇 톤입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그 300톤 정도를 매입했다고 하고요. 네, 인도도 네. 한 50톤, 폴란드 한 130톤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2년 연속으로 지금 중앙은행들이 1000톤 이상 매입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금값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금값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중앙은행이 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물가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가 네. 한마디로 좀 뭔가 현재 상태가 유지되기가 버거워진다라는 이런 시장의 예측. 그렇죠. 네. 그런 기대들이 금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조금 전에 약속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정확히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그 이스라엘 공격, 이란 이스라엘이 좀 더 확전 양상이 되면은 네.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크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네네.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네. 그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네. 배제할 수 없는데 네. 문제는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 정책 당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유가가 그 WTI 기준으로 $85 정도거든요. 네, 네.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1,400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은 $1 환율하고 국제 유가가 동조화해서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은 환율도 오르는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유가 수준은 네. 한 1,300원 정도대 인데. 환율하고 유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뭔가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국제 유가는 그다지 별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제 다시 또 이게 확전 쪽으로 가면서 네. 국제 유가가 $100 위로 올라갈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준비를 해야죠. 이 $100 이상 가게 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다. 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네.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준비가 돼야겠죠. 네.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고유가가 고금리 고물가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그래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여러 거죠. 시나리오를 생각해 놓고 컨틴전시 플랜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올해 이제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연초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게 선거하고 네. 원자재 가격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 사실 무슨 딱히 선거가 원자재와 관계가 있느냐를 여쭤보신다면 네.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 포퓰리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후보자든 간에 뭔가 긴축하자, 줄이자, 뭐 통화량을 줄이자, 표 받기가 쉽지 않죠, 허리띠를 그러면. 졸라매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어디를 개발하자, 어디에 투자하자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성장 메커니즘으로 보면은 당연히 원자재 쪽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던 뭐 알루미늄이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같은 것들 모두 다 성장 함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동시다발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있는 와중에 선거까지 이루어지면서 뭔가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물가 안정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 것이냐. 네. 이런 우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네. 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즘 급락했더라고요. 네네. 네. 며칠 있으면 반감기가 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비트코인은 저는 항상 제가 뭐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요. 종교적인 서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은 온갖 박해와 이런 멸시를 넘어서서 메이저 종교로 왔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상 네. 뭐 비트코인이 사라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죠. 물론 문제는 이제 그 외에 코인들은 그런 메이저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뭐 변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장기 투자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절대 장기 자산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금은 확실히 괜찮을 것 같다. 이 방송 통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금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괜찮은 가격에 파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볼 땐 투자 철칙 중에 하나가 예. 그 당신의 목표는 뭐였습니까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느 정도 그렇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5만 원에 금 사신 분이 네. 나는 20만 원에 팔겠다라고 했으면 네. 20만 원 됐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30만 원 됐다고 해가지고 배가 아프죠. 그렇죠. 속이 쓰리죠. 그렇죠. 근데 투자 원칙에 보면은 네. 사실 그렇게는 볼 수 없죠. 그건 그렇죠. 항상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집 사고 팔 때도 그렇고 항상 누가 발끝에 사가지고 머리 끝에서 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냥 그 언제 팔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여전히 유효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렇다면은 유효합니다.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편의점에서도 금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것도 괜찮은 건 방법인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근데 뭐 그건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봐야겠죠. 네. 그 실제로 금을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편의점에서 사고 파는 거는 아무래도 수수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 예, 그렇겠네요. 뭐 아주 스마트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네. 예,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네. 그래요. 끝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쨌거나 이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불안하고 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좀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네. 그 금을 포함한 원자재 투자는 그 자산 네.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원자재 투자하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하나하나 들어가 선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 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아까 하나 빼놓고 얘기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금 얘기 중에 네. 금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냐라고 말씀하셨던 거 하나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금이 주식보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비싼 국면은 아닙니다. 네. 이게 금하고 주가하고 같이 S&P 500 주가하고 같이 넣고 보면은 금이 지금 S&P 500이 금보다 한 2.5배 정도 비싼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은 한 배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면은 주식 대비 금 대비 미국 주식이 더 고평가돼 있는 국면이다. 금이 저평가돼 있다. 그렇죠. 네. 금이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원자재 투자의 어떤 수단과 방법은 네. 예전에는 보편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되게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요. ETF라는 네. 것들 통해서 금 ETF, 원유 ETF, 천연가스 ETF, 구리 ETF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갈 것 같다. 금 올라가는 금 ETF. 떨어질 알겠습니다. 것 같다. 금 떨어지는 ETF에 각각 투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손쉽게 일반인들도 지금 투자를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은지 여쭤봤습니다. 비중은 네. 원자재 비중은 보통 한 10% 이상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자재는 장기 투자 자산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금을 제외하면.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보험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투자 중개형 ISA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금융 상품인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ISA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ISA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SA는 이제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특징은 이제 이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한 3년 이상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뭐 초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뭐 종합자산관리, 그러니까 여러 자산에 투자하면서 세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크게 신탁형, 일임형, 투자 중개형 이렇게 세 종류로 네, 나뉘어요. 네. 신탁형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운용 지시를 직접 하는 형태의 ISA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내가 직접 운용 지시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일임에서 맡겨놓는 형태의 전문가가 상품입니다. 알아서 굴려주는 근데, 거죠. 예, 사실상 네. 근데 많이 가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신탁형하고 일임형 상품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기존에는 해왔었는데 2021년도에 이제 새로 도입된 게 네. 투자 중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 중개형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투자 중개형은 신탁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기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면에서는 신탁형하고 거의 비슷한데 취급하는 금융기관하고요. 투자 대상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형 ISA에서는 뭐 예금,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다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개별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주식엔 투자를 못합니다. 아,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투자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는 투자할 수는 있는데 네. 예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탁형하고 이제 일임형이 있었잖아요. 그 예, 예. 후에 그 투자 중개형 ISA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왜 이게 나중에 추가로 생겼을까요? 원래 2016년도에 ISA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네. 뭐를 기치로 내걸었냐 그러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 네, 이게 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시장을 좀 활성화해 보겠다. 아. 이 두 가지 목적을 내걸고 처음에 상품을 내놨는데 네. 처음에는 가입자들이 되게 많이 몰려들어서 네. 2016년 한 해 200만 명 넘게 가입을 하면서 상당히 아, 크게 그랬군요. 메가히트를 했던 상품인데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다가 갑자기 시들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은 투자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을 팔 수 있게 해주니까 주로 정기예금에 대부분 맡겨놨군요. 정기예금을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 당시에 이제 금리 수준이 1% 내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정기예금 위주로 가입을 해보면 자산 형성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이게 가장 큰 혜택이 비과세인데 네. 이자율이 낮으면 이익이 있어야 비과세 되는 것도 많을 건데 혜택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매력이 좀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ISA 적립금 중에서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3.8%. 네. 그러니까 4분의 3이 예적금을 차지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2021년에 이제 예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2021년에 도입돼서 지금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무슨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IS 가입자가요. 신탁형에서 투자 중개형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아, 그래요. 2021년 이후에 이제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가 389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신탁형 가입자는 8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오, 일임형 가입자도 네. 한 4만 명 정도 줄어들어서 네. 그 가입자 수만 놓고 보면 신탁형에서 투자 중개형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특히 3040 세대들이 이제 투자 중개형 IS에 되게 선호하는 것들로 상무님 나타납니다. 안 바꾸셨죠? 예, 저는 투자 중개형을 하고 바꾸셨어요?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원래 신탁형 하고 있다가 만기 되면서 이제 투자 중개형으로 바꿨는데 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투자 중개형 ISA 가입한 3040 세대가 186만 명 정도 그렇군요. 되고 네. 신탁형 IS에 가입한 3040은 이제 2020년 96만 명에서 2023년에 28만 명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입자 수는 그렇고 이제 투자 금액 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2021년 이후에 이제 투자 중개형 ISA 투자 금액이 9.4조 원 정도, 9조 4천억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에 이제 신탁형 ISA는 7.1조 원, 네, 네. 1임형은 한 6천억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 걸로 보면 확연히 이제 투자 중개형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나간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중개형 도입 당시 이제 시장 상황이 이 같은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거든요. 왜 투자 중개형이 활성화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네. 상품이 좋아서 그러냐? 그것도 중요한 게 있지만 다 투자 중개형이 도입할 2021년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있었던 일들,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네. 사학 게임이 동학 게임이 막 나오고 그런 무렵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040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딘가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계좌를 만드는 당시에 뭐 비과세 혜택도 있고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ISA 계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또 당시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해외 ETF가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상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해외 ETF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세금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네.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계좌들을 네. 찾아보니까 ETF를 관리하려면 일단 증권사를 가야 되고 네. 증권사에서 ISA를 계좌를 개설하려면 중개형 ISA를 개설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맞아 들어가면 이제 중개형 ISA 시장이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좀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게 어차피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아직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반드시 꼭 투자중개형 ISA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국내 주식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계좌를 어디 개설하든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별다른 뭐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국내 주식만 투자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섞어서 여러 개 투자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국내 주식도 투자하고 해외 ETF도 투자하시는 경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 있잖아요. 네. 손실을 본 부분하고 해외 ETF를 투자해서 이익된 부분들을 서로 상계를 해줍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투자 중개형 ISA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기왕에 뭐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투자 중개형 ISA라는 플랫폼을 써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제 투자 중개형 ISA 그러니까 손익통산 기능 때문에 이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주식 중에서도 이제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 과세하지 않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요새 배당 밸류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당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ISA 계좌 투자 중개형 그렇겠네요. ISA를 투자해서 상품 투자하는 게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된 후에 증권사하고 은행 간의 경쟁이 심해졌나요? 그렇죠. 이제 ISA가 는 전 금융권에 하나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네. 증권사에 가입하면 은행 거는 가입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지하고 가면 가능한데. 그렇죠. 이동을 하거나 이건 가능한데 네. 동시에 두 군데는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투자 중개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권사에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중개형이 도입된 이후에 뭐 국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해외 ETF에 투자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증권사를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투자 중개형 ISA를 만들었으니까 은행에 신탁형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그쪽으로 향해서 떠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가 이제 증권사는 투자 중개형 중심으로 가고요. 은행은 신탁 중심으로 가져가게끔 네. 시장이 양분화돼서 그렇겠네요. 갈려 나갔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때 나타난 변화가 보면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이제 증권사로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 네, 은행에 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금을 하려는 사람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신탁형 ISA, 은행권에 있는 신탁형 ISA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한 64% 정도인데 네. 2023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94%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행권 신탁형 ISA는 그냥 예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계좌 정도 기능들로 네. 그렇게 좀 전락했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신탁형 가입자 수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 83만 명 정도 안 될 정도로 이제 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여전히 많습니다. 금액은 계속 많이 늘어났는데 가입자는 194만 명에서 83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투자 금액은 2조 2천억에서 한 12조 4천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가입자는 줄었는데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고요? 그게 왜 좀 그랬을까요? 한 사람당 가입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 보수적인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은행을 고수하려는 이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여기 뭐가 영향을 미쳤냐면 코로나 이후에 시중 금리가 상승한 게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을 선호해서 투자를 근데 하는데 예금 금리가 괜찮으니까. 그렇죠. 네. 예금 금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1%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네. 2021년 이후에 급등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3%? 2022년, 23년 때는 3% 후반대까지 예, 예. 가면 뭐 1%, 3% 차이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배수로 보면 안정적인데도 두세 배가 괜찮죠. 올라가니까 네, 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자 수익이 두세 배가 늘어난 큰 거니까 거죠.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 또 걱정되는 게 있죠. 세금이. 네, 네. 이자 소득세. 예, 세금이 걱정되니까 예, 신탁형 ISA 통해서 이제 비과세나 분류과세 할수 있으니까. 혜택을 하니까 네. 증권사는 또 오히려 여기 예금은 가입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액자산가 입장에서는 좀 고액 자금을 넣기에는 이게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요즘 또 인플레이션 다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또 조금 더 신탁형 변할 수도 ISA에 있겠죠. 대한 뭐 네. 관심도 조금 더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가입자는 줄었는데 투자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거고요. 그럼 연령대별로도 좀 좋아하는 ISA가 다르게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3040 세대는 건가요? 이제 투자 네. 중개형 ISA 중심으로 많이 가입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86만 명 정도가 2023년 연말 현재 가입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신탁형 ISA 가입한 3040 세대는 뭐 상당히 많이 좀 줄어 있다. 네. 그래서 3040 세대는 투자 중개형 중심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0대 이상자들은 투자 중개형 ISA도 많이 가입하지만 네. 신탁형 ISA도 여전히 선호한다. 왜냐하면 고액자산가들은 신탁형 중심으로 가고요. 네. 자산가들 중에서도 해외 투자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또 투자 중개형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 투자 중개형 ISA 가입자의 자산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2023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립금 중 절반 이상이 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투자 중개하면 이제 국내 상장 주식 하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20% 내외 정도 되고 실물 채권이 한 5.4%,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게 한 5.2% ELS 같은 거 말씀드립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는 돈도 한 10% 내외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자금 옮겨 다니면서 그 시기에 남아 있는 돈도 한 10%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ISA 제도가 이제 잘 정착하려면 혹시 이제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평소 이 만기 생각하셨어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고요. 3년 네. 후에는 만기를 자유롭게 자기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만기를 아무리 늘려놔도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진 않아요. 아.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만기를 내가 10년, 20년 해도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비과세 한도가 차버리면 해지를 합니다. 네, 네. 그럼 장기적으로 좀 자산을 형성하고 유도하려면 뭐 만기에 비례해서 비과세 한도를 좀 늘려준다거나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비과세 한도를 좀 늘려주는 좀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을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청년층 자산 형성 돕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하기도 한다던데요. 영국 같은 네. 경우에는 보통 이제 18세부터 50세까지 납입 네. 금액의 한 25% 정도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고민해봐야 될 그렇죠. 이런 대목이라고 것도 생각하세요? 좀 고민해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적립식으로 자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네. 투자 한도를 좀 높여주거나 혜택을 좀 더 주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